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내일이면 21대 국회가 문을 닫습니다만 이를 아쉬워할 분들은 없을 듯합니다. 여야가 협치는커녕 마지막 날까지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았고 늘 그랬듯 정쟁만이 난무했습니다. 마치 약속 대련을 하던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은 또 눈살을 찌푸리고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할까요? 그렇다고 22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평온하게 운영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의석의 야당과 궁지에 몰린 여당이 더 거칠고 더 심한 드자비를 할 것 같아 무서울 정도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늘 명심하시고 선거 때 표를 호소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관련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국회가 다시 처리를 시도했는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1호 법안으로 다시 내겠다는데 먼저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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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마이크가 꺼지자 고성을 질러가며 가결을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29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정족 의결수에 17표가 모자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하지만 민주당 등 야 6당은 합동 규탄 대회를 열고 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지켜본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번 국회에선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재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특검법은 여전히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해병대원 특검법은 179명이 찬성했습니다. 당초 예측보다 조금 적었는데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건지 아니면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마음을 돌린 건지 따져봐야 할 겁니다. 일단 여당 내에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오늘 투표엔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 294명이 참여했습니다. 가결을 주장한 범야권에서 179명이 참석했는데 찬성표도 딱 179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안철수, 김웅, 최재형 등 의원 5명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오히려 야권에서 5명이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표를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탈표 우려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해왔던 국민의힘으로선 사실상 표단속에 성공한 셈입니다. 당초 2자릿수 이탈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여당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택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 기표소에선 반대표를 던졌을 수 있다며 범야권 이탈표가 나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무효표 4표 가운데 3표는 가결을 잘못 쓴 것으로 확인됐는데 찬성 표결을 하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반면 여야가 대립해온 전세 사기 특별법 등 5개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들어주며 단독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쟁점은 뭔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만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4개를 추가로 더 상정했습니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겁니다.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세 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특별법 등 5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은 재원 부족과 형평성 문제가,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반국가 사범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고 나머지 법안들도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이 가능한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 끝나는 만큼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안 역시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고 각종 민생 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그 의미를 두곤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 이태희 기자 리포트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야의 이탈표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없었던 겁니까? 네, 공교롭게도 오늘 그 범야권 의석수와 찬성표가 179표, 반대로 범여권 의석수와 반대 무효표가 115표로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던진 거라면 여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셈인데요. 그렇다면 여야 모두 이탈표가 없다는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이 실제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반대로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셈입니다. 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 밝혔던 의원들 취재를 해보니까 다 찬성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찬성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요, 실제로 특검법이 가결되면 보수 진영 내에서 정치적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실제 표결에서는 마음을 돌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본인들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국민의힘 지도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표단 속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표결 직전까지 제가 의원들에게 좀 물어봤었는데요. 분위기가 좋다, 이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낙관론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전현 지도부가 OX까지 쳐가면서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돌렸고요.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했던 게 주요했던 걸로 보이고요. 또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에서 낙천 중진 의원들이 부결을 호소하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설득됐다는 의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원내대표를 지냈던 윤재욱 전 원내대표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당이 표단 속에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이게 그렇게 좋아할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1대에서는 17표 이탈이 필요했다면요. 22대에는 8표만 이탈해도 재의결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그 사이에 속도를 내서 결론을 내면 상황이 좀 반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독소 조항을 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받는 방안도 고민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근데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도 무더기로 지금 통과를 시켰어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뻔한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네, 통과된 법안들은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 바로 끝나기 때문에 국회가 재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입법 가능성이 낮은데도 거부권을 유도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네. 김진표 의장은 당초 2개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쟁점 법안까지 올린 이유 뭐 있을까요? 네, 김진표 의장은 여야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던 법안들만 상정했다고 했지만요. 사실 민주화 유공자법은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오늘 김 의장이 민주당이 보유한 7개 중에 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당으로부터는 친정을 향한 수구 초심이냐, 또 야당으로부터는 왜 4개만 상정하냐, 나머지는 언제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야 합의 정신 존중하겠다 하고는 또 따로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김 의장이 왜 그랬는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총리가 서울을 찾았을 때 발사를 예고했고 한일 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도발을 감행해 대외 선전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발사 2분 만에 공중 폭발했는데 북한 당국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 44분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쏘아올린 로켓이 불꽃을 내며 솟아오르다가 2분 만에 섬광을 뿜으며 폭발합니다. 합참은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폭발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1시간 반 만에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며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 석유 엔진에 사고 원인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천리마 1형 로켓으로 위성 만리경 1호를 지구 조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반년 만에 신형 엔진으로 위성 2호기를 띄우려다 실패한 겁니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맞춰 정치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다 신형 엔진 검증에 차질을 빚은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어떠한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러한 고려 속에 시기를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지난해 5월과 8월 2차례 발사에 실패했을 땐 2차 발사를 곧바로 예고했지만 이번엔 재시도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료 탱크뿐만 아니라 배관 그리고 각종 부품들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재발사 준비라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로. 공군은 어제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최북단까지 전투기들을 출격시킨 데 이어 오늘 한미연합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운반 로켓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실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만큼 정부는 유엔 결의 위반인 불법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발사 2분 만에 북한의 로켓은 폭발했지만 눈여겨봐야 할 점은 북한이 발표한 새 엔진 방식이 우리 나로호와 같은 계열이란 부분입니다. 사실상 러시아 기술을 도입한 걸로 보이는데 북한이 왜 엔진 방식을 바꿨는지 차정승 기자가 설명합니다. 날아오르는 북한 로켓을 측면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이때 연료를 태우기 위해 주입한 산화제가 연소 불안정으로 충격과 진동을 일으켜 폭발로 이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발사 때 사용한 백두산 엔진 대신 보다 높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신형 액체 산소 산화제 방식을 선택했는데 영하 183도의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주입된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기술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나로호와 누리호도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한 바 있습니다. 대형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엔진 추력이 높은 것을 도입을 했는데 액체산소 케로신 엔진이 적합했던 거죠.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은 기술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안가라 로켓 성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 발사 추진력이 있는데 추력이 1,500. 우리 군 내부에선 러시아의 기술 전수뿐 아니라 실제 부품까지 전달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주 선도국의 어떤 표준화된 시스템적인 이런 걸 가지고 지도했을 것 같아요.
우주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북한의 발사 잔해물이 모두 북방 한계선 NLL 이북 해상에 떨어져 이 세부적인 기술 분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에너지, 국방, 건설부터 문화,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한 걸로 알려지면서 신중동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차에서 내려 접견장으로 향합니다. UAE 파트너십에 관해서 얘기하는. 어떤 말씀 안에서 나누실 예정이세요? 뭐 경제 관련, 문화 관련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첫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요청으로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1시간여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면담에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부터 방위산업, 에너지, 문화, 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앞으로 많이 같이 하자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 기술, 방위산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도 UAE가 추진 중인 30조 원 규모의 탄소 중립 스마트 시티, 130조 원 규모의 AI 투자 펀드 등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By bringing together the private sector of both nations, we can begin to explore areas of greater potential. UAE는 올해 안에 신규 원자료 사기 건설 사업 입찰에 나설 예정이어서 바라카 원전에 이어 또 한 번의 수주 잭팟도 기대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윗선에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피의자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느냐인데요. 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수사 기록을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나흘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16차례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추가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해병대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또 판단하시죠. 하지만 보강할 부분이 있다며 돌연 취소했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일부터 나흘 동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16번, 국방부 관계자들과 25번 통화했습니다. 통화 대상은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 신범철 차관, 그리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입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넘겼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국방부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 등을 전해 듣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 발표가 취소되기 직전 이 장관이 대통령실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고 3분간 통화한 사실도 통신 기록 조회 결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사령관과 통화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조사 때 박 전 수사단장과의 대지를 거부한 김 사령관을 3차 소환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입대한 지 열흘 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육군은 간부 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여러 규정 위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육군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지난 23일. 당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들에게 완전 군장을 한 채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군장 무게를 늘리기 위해 책 여러 권을 넣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군 당국은 당시 훈련을 지시한 2 간부를 직무 배제시키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군기 교육 간의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좀 식별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과 CCTV 영상을 살펴본 뒤 간부 2명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 근육외증 의심 증상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의 원인, 최종적인 원인은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와야지 동기와 어떤 행위들이 그 사망의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대책을 논의했는데 최근 잇따른 군사고에 대한 국민 여론의 민감성이 큰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오늘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공범인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를 법정에 세우자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필요하다고 만류했지만 결국 검토해보겠다고 물러섰습니다.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가면 대장동 재판은 또다시 장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한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일정으로 불참한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정영학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일일이 검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화와 통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검찰이 유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보는 그 파일입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녹음 파일 110여 개의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만배와 남욱 씨 등 녹취 속 발언자들을 법정에 모두 부르자며 이재명 대표 측과도 논의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녹취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일부분을 듣는 건 몰라도 전체를 재생하는 건 불필요한 것 아니냐고 만류했고 검찰도 변호인들이 원하는 파일만 따져보자고 했지만 변호인 측은 모두 부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등장인물들을 불러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기소 후 1년 2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은 추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경복궁 낙서 테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이 팀장이 지난주 붙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수사관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2시간 만에 붙잡히긴 했지만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길을 전력 질주합니다. 경찰관 3명이 추격하지만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경찰관은 힘에 부친 듯 멈춰섭니다. 어느새 경찰을 따돌린 남성이 여유롭게 길가를 서성입니다. 지난해 12월 10대 2명에게 경복궁 낙서 테러를 지시한 일명 이 팀장 30살 강모 씨입니다. 억울한 거 있습니까? 강 씨는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흡연장에 갔다가 수사관 2명을 따돌리고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당시 강 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도주 1시간 50분 만에 이 교회 2층 옷장에서 강 씨를 발견했습니다. 범행 5개월 만에 붙잡힌 구속 피의자가 백주대낮에 서울경찰청에서 도망친 것에 대해 경찰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하고 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경찰이 가수 김호중 씨 대신 허위로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후 김 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의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활성화돼 있었던 덕분인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는 여러분도 짐작이 어렵지 않지 싶습니다. 또 하나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서 집중하는 건 김호중이 함구하고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일 텐데요.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 씨는 연신 죄송하다면서도 경찰이 압수해간 아이폰 세대의 비밀번호는 일부만 알려줬습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성실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리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김 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매니저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깔려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김 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김 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 도피 교사로 변경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김 씨는 구속 전날까지 공연을 강행했는데 지난해 소속사가 김 씨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이는 선수금만 1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하지도 않은 수술을 한 것처럼 속여서 실손보험금 12억 원을 타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병원장이 사기를 주도했는데요. 이 고액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과 다한증 수술 기록을 허위로 꾸몄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색 박스를 든 경찰관들이 병원으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수술복 차림의 병원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합니다. 성형외과 원장인 38살 신모 씨가 2022년 11월부터 9개월간 실손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신 씨는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는 물론 조직폭력배까지 브로커로 고용해 가짜 환자를 모은 뒤 하지도 않은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31개 보험사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이 총 174명을 검거했는데 브로커가 22명, 가짜 환자가 145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였습니다. 환자들은 보험사가 확인할까 봐 가슴 등에 고의로 상처를 내기도 했고 신 씨는 가짜 환자 매뉴얼까지 나눠주고 환자들에게 수면 마취제를 투약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성형외과는 4층짜리 건물 전체를 사용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개원할 때 진 30억 원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브로커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다방에 온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현금 등을 훔쳐서 귀금속을 산 종업원이 구속됐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의 한 카페. 한 여성이 음료를 받아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4분 뒤 화장실에서 나온 여성은 남성과 함께 밖으로 나오고 음료를 건네받아 마신 남성은 이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방 종업원인 4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수면제 같은 음료를 먹인 겁니다. 이 여성은 남성을 여관으로 데려간 뒤 정신을 잃자 현금과 카드를 훔쳐 25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옷을 샀습니다. 230만 원인가? 특수한 목걸이들은 보험이 좀 비싸고 그러니까. 남성은 5시간 뒤 여관 주인이 깨우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휘청휘청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회실로 와가지고 너무 오래 안 가니까 제가 깨워가지고. 여성은 피해 남성에게 살집을 알아봐야 하니 도와달라며 밖으로 유인한 뒤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음료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자기 수면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거래가지고 4월달에 2번 처방받아가지고. 여성은 범행 직후 20일 넘게 전국을 돌며 경찰 추적을 피하다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여성이 추가 범죄도 저질렀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 공개 호소했습니다. 의대의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교육이 가능한 정도에서 증원에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손가락질을 받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건데 하지만 각 의대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상황이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진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을 향해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다시 생각해달라며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돌아오라고 하겠다면서도 증원 자체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원이 0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만큼 늘려가야지.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증원엔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25개 교가 학칙 개정을 끝냈고 나머지 7곳 대부분도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총장 권한 사항이에요. 학칙 개정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최종 판단을 할 겁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 모집 정지 등 제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일까지였던 전공의 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오는 31일로 연장해 끝까지 복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 암세포만 골라 제거해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가 지난해 국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주로 전립선암 치료에만 적용이 됐는데 오늘부터 회전형 치료기 가동이 시작돼서 췌장암 등 10여 개 암 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황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간암 환자가 치료대에 눕자 의료진들이 중입자를 발사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기로 간암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이 70대 환자는 2년 전 발병해 수술을 받았지만 작년과 올해 2차례나 더 간암이 재발돼 기존 치료로는 희망이 없던 상황입니다. 치료받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 CT 찍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빛의 속도의 80%로 가속해 암세포에 쏘는 방식입니다. 암세포 제거 능력이 기존 치료보다 2~3배 높은 데다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파괴해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동안은 고정된 각도에서만 중입자를 쏠 수 있어 전립선 암에만 적용됐는데 오늘부턴 국내에도 회전형 치료기가 도입됐습니다. 간암이나 폐암처럼 주변에 다른 장기가 있거나 장기가 움직여도 치료기가 회전해 가장 적합한 각도로 암세포를 타격합니다. 덕분에 혈액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장기의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을 이제 이렇게도 쏘고 싶지만 이렇게도 쏘고 싶고 여러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7,500만 원에 달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은 아직까지 걸림돌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보통 국가유산을 보려면 역사의 현장이나 박물관에 직접 가야 하죠. 국가유산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유산의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AI 시대가 열립니다. 김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로비. 높이 6.39m의 웅장함을 품은 광개토 대왕릉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비석의 탁본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실제처럼 영상으로 재현한 겁니다. 중국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보고 싶어도 가시기 좀 어려운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 박물관 안에서 볼 수 있다는데 1000년이 넘는 세월에 빛깔이 바래버렸던 방가사유상은 금빛 옷이 되살아났습니다. 로봇팔에 달린 카메라로 국가유산의 360도를 촬영하면 유산의 구석구석이 3D로 재현되고 인공지능의 각 국가유산의 정보를 학습시키면 그 정보는 고스란히 데이터 자료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를 마친 건 약 5,000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년 안에 국내외에 있는 문화유산 200만 건 모두가 디지털화됩니다. 기존에는 그 정보를 넣기 위해서는 일일이 사람이 넣었습니다. 그런 걸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으로 데이터 정보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면 연구진은 디지털로 전환한 문화유산을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더 손쉽고 정확하게 만나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AI 열풍을 타고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밀려서 만년 2등이었던 SK하이닉스는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10여 년 전 애사심으로 SK하이닉스 주식에 투자했던 직원은 24배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태용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을 돌파한 23일. 자사주에 투자했다는 한 직원이 수익률 인증샷을 직원 비공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원금 4,400만 원의 평가 이익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수익률은 2,400%. 해당 직원은 2009년에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서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원은 과거에 올린 글에서 남들이 모두 말릴 때 애사심과 저평가란 생각에 올인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부침이 심한 우리 증시에서 장기 투자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이런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시민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기업에 대한 마음가짐과 이렇게 있다면 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또 증빙이 된 게 아닌가. 증권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가 꿈의 30만 원을 밟을 거란 장밋빛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용 메모리 HBM을 독점 공급하는 수혜가 계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주가 급등으로 1년 새 재산이 78조 원에서 125조 원으로 늘어 세계 갑부 17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발 800m의 대관령은 아직 봄입니다. 봄을 맞아 겨우내 우리 안에서 지내던 한우들이 대관령의 푸른 초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사 문이 열리자 한우떼가 줄지어 나옵니다. 해발 800m 대관령 초원까지 앞다퉈 달려 올라가더니 싱그러운 초록색 풀을 마음껏 뜯습니다. 방목된 한우들은 혈통 관리를 받는 암소 200마리로 축사에서 지낸 지 7개월 만입니다.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한 5월 말 6월 초쯤 되면 방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5월 중순까지도 눈이 내릴 정도로 기온이 낮다 보니 방목 시기도 다른 지역보다 한두 달 늦습니다. 산 아래 도심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초여름의 날씨지만 이곳 대관령의 기온은 15.6도로 초봄의 날씨입니다. 초원으로 나온 소들은 마리당 하루 70kg의 풀을 뜯습니다. 방목으로 사료비는 4분의 1이 절약되고 번식률은 15%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영양소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방목을 하게 되면 적당한 운동량과 일광욕을 통해서 번식률을 개선할 수 있고요. 축구장 250배에 달하는 대관령 초원으로 나온 한우들은 오는 10월 말쯤 다시 축사로 돌아갑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요즘 새로운 브랜드나 상품을 출시하면 임시 매장, 이른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게 유통계의 흐름입니다. 잠깐 영업하고 사라진다고 해도 신뢰는 기본일 텐데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나옵니다. 운영 부실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팝업 스토어가 몰려있는 서울 성수동.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즐기고 물건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즐겨 찾습니다. 일단 시간 보내기 좋은 것 같고 일단 이것저것 구경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에 있는 팝업 스토어 18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소비자 기본 권리인 교환이나 환불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판매법상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선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단 한 곳만 규정대로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해요. 단순 변심은 사실 어렵거든요. 11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 팝업 스토어를 찾아가 제가 직접 물건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72,000원.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직원 설명은 없었고 이렇게 영수증 뒷면에 매장 운영 기간 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백화점은 이런 데서 구매하면 영수증 주면서 직원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구매할 때 계산대 앞에서 확인이 필요했다고 보는 거고. 일부 팝업 스토어는 입장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입력해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관 기간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오늘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을 잔술로 판매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소주를 한 잔만 시켜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건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고 합니다. 잔술 판매가 왜 허용됐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저희 취재진이 종로 식당가를 둘러봤잖아요. 그런데 손님들이나 가게 반응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시행 첫날이다 보니 잔술이 메뉴에 올라와 있거나 잔술을 찾는 손님이 있진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대체로 잔술 판매에 찬성한다며 선택권이 확대된 걸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처음 개봉한 술이 아닌 남은 술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신선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잔술 판매가 번거롭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소주 한두 잔씩 할 수 있으면 한 잔씩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량이 많지가 않아서.
동그랗게 그거 한 잔씩 어느 세월에 팔고 있어요. 네, 오늘부터 가능해졌다고 하긴 하는데 예전에도 잔술 판매를 하는 곳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전 주색법 기본 통칙에는 술 판매업자가 술 종류나 규격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나 캔 형태 그대로 팔아야 된다는 거고 생맥주와 칵테일만 예외로 뒀습니다. 위스키나 양주, 막걸리, 소주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전에 소주나 막걸리를 잔으로 판 건 불법이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잔술 판매를 허용한 건 지난해 1월부터입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개정을 통해 잔술 판매를 모든 술로 확대한 건데요. 다만 법령 해석의 모호성은 여전해서 이번에 주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자, 그럼 소주 한 잔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것도 지금 논란일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일반 식당에서 소주 한 병 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입니다. 한 병에 7잔이 나온다고 보고 잔으로 계산하면 700원에서 850원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탑골 공원이 있는 종로 일대에선 대부분 유리잔을 기준으로 소주 잔술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2,000원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판매가 시작되고 잔술 문화가 자리 잡으면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논란, 위생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딴술,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규정이 있는 겁니까? 네,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소주나 막걸리는 병을 딴 뒤 서서히 맛이 변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했다가 판매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손님이 남기고 간 술을 잔술로 판매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이럴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잔술 관리가 위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잔술은 판매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어렵거든요. 잔도 닦아야 되죠. 뚜껑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죠. 또 언제 마셨던 건지 기록도 해놔야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잔술을 마셨는데 요즘은 술을 좀 줄이다 보니까 주류 문화가 바뀌면서 이런 잔술 판매가 또 일어났군요. 김태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서 한국 전쟁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대선에서 맞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것으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는데요. 미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아닌 북한과 협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의 생각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국립묘지를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 참전 용사의 묘에 헌화한 데 이어 한국전쟁 희생자 등의 경의를 표합니다. Others who stood against communism in Korea and Vietnam, where these warriors fought for our freedom and the freedom of others.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미국의 영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matters. Our democracy is more than just a system of government. It's the very soul of America.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부각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자신의 재판 관련자들을 가리켜 인간 쓰레기라고 원색 비난했습니다. 미 언론에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북한 김정은과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협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습니다. And dealt with Kim Jong-un of North Korea, where a nuclear war was guaranteed to start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란 건데 트럼프의 복귀가 미국의 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한강 다리 위에 호텔을 선보였습니다. 통창으로 된 호텔방에서는 노들섬부터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 전경을 만끽할 수가 있었는데요. 엄마와 딸로 이뤄진 가정이 첫 체험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대교 위에 세워진 건물로 들어가자 알록달록 가구 위로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이 나타나고
안쪽 방에는 통창을 배경으로 놓인 침대가 보입니다. 화장실에서도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사방에 유리창이 설치돼 있어 숙소 어디에서나 한강 주변부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거실 천장도 유리로 마감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카페를 44평 규모의 호텔방으로 리모델링한 한강 전망 호텔이 공개됐습니다. 이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프로포즈 할 때 좋은 뷰를 가진 한강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 한 채를 4명이 이용하는 구조라 하루 숙박비는 34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중학교 1학년 딸과 지내는 미혼모 가정이 1호 무료 체험자로 선정됐습니다. 애가 중학생이 되면서도 이제 자기 방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숙을 하고 가족끼리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식 예약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한데 서울시는 취약계층이나 서울시민상 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숙박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전역했다고 근데 내가 왜 다시 돌아가냐고. 한 달 전에 제대했는데 입대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항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꿈일 거야. 이거 꿈이지 그지 맞지? 이거 꿈이지 그지? 병장 이하의 계급으로 돌아다녀보라. 방한복 외피에 수통을 달고. 시인 황동규는 몸이 아프거나 불길한 예감이 들 때면 꼭 군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문학평론가 황현사는 선임 하사에게 정강이 조인트가 까이는 악몽에 5년 넘게 시달렸다고 했죠. 같은 과의 젊은 교수는 프랑스로 유학을 갔더니 논산훈련소였다는 꿈을 오래 꿨다고 합니다. 시인이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갔습니다. 1등병 놈이 왜 이리 점잖지? 라며 쥐어박혔습니다. 행동이 굼뜨다고 완전 군장에 연병장 20바퀴를 돌기도 했습니다. 27의 원주 횡성, 그 배고프고 을신연스럽던 깡통 계급장 시절. 입대 열흘밖에 안 된 훈련병이 20kg 넘는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았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다 다시 달렸습니다. 안색이 나빠서 병사들이 현장 간부에게 보고를 했는데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리도 가혹한 벌을 받은 걸까요? 간밤에 생활반에서 떠들었다며 군기훈련, 얼차려를 시킨 거랍니다. 군훈련 규정은 완전 군장 구보를 금지합니다. 걷기만 해야 합니다. 팔굽혀펴기도 맨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또 숨졌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글을 올렸습니다.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황망 중에도 같이 훈련받았던 어린 훈련병들이 트라우마 없도록 해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 군대 보낸 어머니들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길 가다 어린 군인들을 보면 애틋해서 자꾸 바라봅니다. 아들이 제대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머니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악몽을 꾸지 않는 군대, 부모는 조바심하지 않는 병영. 이런 꿈은 영영 실현되지 않는 걸까요? 5월 28일 앵커 칼럼은 병영의 악몽이었습니다.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나요? 파랗게 드러난 하늘에 두둥실 피어난 구름이 마치 그림 같았는데요.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겠고요. 오늘 비교적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내일은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충청과 남부 내륙에서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밤부터는 서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16도, 울산이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주말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